안녕하세요. 함께 맞는 비 한비의 진행을 맡은 유승현 작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인기의 의미 있는 낮 시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밤 시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어디에서 잠을 자느냐, 즉 주거 문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삶의 아주 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서 잠을 자면서 즐겁게 생활하면 되는지 오늘 성인기 주거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다 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정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지금 광명지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용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먼저 알아볼게요.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과연 어디에서 살아요? 시설에 살거나 아니면 뭐 엄마 또는 뭐 자립하거나 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시설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쪽이 아닌 이쪽에서는 어떠한 삶의 방식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전체 인구가 지금 이제 등록된 장애인이 한 2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73%가 20대 이상 부터 성인기예요. 근데 이제 73%, 그러니까 26만 명에 대충 73%. 그 중에 이제 시설에 사시는 발달장애인이 대충 어림잡아 한 2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빼보면은 한 18만 명 이 정도가 사실은 제일 많은 데는 시설이 아니라 집에 같이 사시는 거죠. 독립적으로 사는 발달장애인이 일부 있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하고 거의 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가족들하고 살지 않는 경우, 일단 독립한 집, 이게 임대주택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사시는 독립한 집에서 그냥 사회 서비스 받으면서 사는 정도의 좀 경한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고, 과거에 우리 정부는 시설만 사실은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고 하면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은 요양시설만 시설인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시설은 영유아 시설이 일단 있고, 이 영유아기에 들어가는, 근데 사실 성인도 있어요. 영유아기에서 쭉 자랐는데 성인이 돼서도 거기 계속 사는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영유아 시설이 있고 중증 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등급이 있었잖아요. 네네. 등급이 있던 시절에 1급과 2급만 들어갈 수 있는 중증 요양 시설이 있고, 근데 여기에는 지적 발달 장애인도 계시지만은 후천적 장애로 이제 신체 장애인들도 꽤 계시는 거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 발달 장애인이 가 계신 곳은 지적 장애인 시설이에요. 네, 지적장애인 시설은 이제 장애인 이제 종별로 청각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여기는 이제 인구는 별로 없고요. 근데 발달장애인이 입소한 시설은 지적장애인 시설에 이제 가장 많이 계십니다. 거기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는 거의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죠. 요거를 보통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바꾸면서 여기 안에 그룹홈이나 단기보호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종류에. 원래는 그룹홈이나 단기보호시설은 여기 안 들어가 있었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용어에서 딱 드러나듯이 단기간,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는 동안 이용한다거나, 원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사실은 단기보호시설이지만 사실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로 가지 않더라도 현재도 그런 목적으로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티오가 없죠. 왜냐면은 한번 들어간 분이 나와줘야 또 다른 이용자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레스피케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족 지원 차원에서 이제 그냥 장기 보호가 되고 있어서 그냥 지적장애인 시설과 크게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하여튼 거기 이제 장기화되고 있어서 단기 보호 기능이 이제 상실해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1990년대 이제 그룹홈이 들어왔어요. 이제 과거에 막 잘 아시다시피 꽃동네나 홀트나 대규모 시설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30인 기수로 이하로 축소를 시켰는데, 형식만 30인 이하로 축소가 되지 사실은 이제 대형화가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90년대 이제 장애인이 이렇게 대형 시설에 막 복도에 방방방 막 대형 수용 막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집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장애인 4명에 이제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매입임대주택, 한마디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호호 집을 받아서 이제 장애인 4명에 이제 1명의 직원이 사는데, 근데 이제 1명의 직원이 노동시간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은 낮에는 다 그룹홈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도 되는 사람만 입소를 한 그런 형식이었죠. 뭐 그것도 뭐 종류를 나누면 뭐 교육과 훈련형 막 있는데 하여튼 다 그룹홈입니다. 해외에서 그룹홈은 장애인이 뭐 2명이 거주하면 스텝이 뭐 4명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룹홈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 그룹홈만 문제 삼냐 그러는데, 인력 규모가 완전히 틀리고요. 주거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의 그룹홈들은 우리로 치면은 지원주택과 거의 흡사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룹홈은 이제 거기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내가 법적 권한이 장애인이 없고, 그리고 지원자가 1명이거나 주말 인력이 1명 더 있는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게 그룹홈.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통적인 시설 형태예요. 지금 저는 이제 학령기니까 학령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립보다 그룹홈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밤에 같이 잠잘 수 있잖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룹홈은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시설이기 때문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 맞나요? 한 달에 60시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에 60시간? 네, 네. 그룹홈 안에서는 못 받고, 그럼 중복 서비스라고 정부가 보고 있는 거고, 이동 지원이나 이런 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들 아시겠지만은 한 달에 60시간 바우쳐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가 맞아요. 어렵고요. 그 60시간은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니까 아침에 출근, 뭐 퇴근, 뭐 주말에 어디 갈 때 잠깐 이동 지원만 하는데, 그걸 하는 활동 지원사 입장에서 그 60시간 1시간 일하려고 하루에 2시간 그거를 뛰어서 일하려고 올 근로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바우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그룹홈을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낮 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가 없는데, 또는 내가 좀 경도의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직장 다닐 수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만약에 회사에서 무슨 뭐 오늘 쉬는 날이야, 오늘 아니면 뭐 하는 날이야 라서 회사를 못 가게 되거나 몸이 너무 아파서 반차를 써가지고 조퇴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런 날도 집으로 못 들어가고, 네, 맞아요. 밖에를 돌다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자립 지원 영역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소영이님, 지금 아드님도 일단 자립을 시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형태의 거주 서비스 어떻게 받으면서 살고 있나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홈에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뭐 누군가의 어떠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아는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그룹홈의 이야기를 해주게 됐고, 아 그래? 그리고 사실은 알아본 것이 이제 그룹홈이었고, 가서 이제 이 아이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좀 연습의 기간이 필요한데 어때 괜찮아? 해서 이제 거기서 한 3주 정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룹홈에서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 6년 가까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전부터 저는 독립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독립의 형태는 없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원주택에 저도 아주 열망하고 있지만 들어가기가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고, 네, 임대주택도 2번 신청했는데 2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과감하게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을 얻어서 이제 나갔는데 월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월세가 사실은 제법 비싼데, 이제 만 30세가 넘으면 주거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급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월세는 지금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의 수입에 비례해서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신청하고 요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아, 자립 지원 가능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용희님 네. 사례처럼 엄마랑 같이 살다가 내가 방을 얻어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연금, 주택연금? 네. 주택연금의 액수는 한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주거급여. 주거급여. 네네, 주거급여요. 네. 주거급여. 그것도 궁금하고 방을 얻으려면은 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오롯이 임대주택이거나 이게 아닐 경우에는 네. 그냥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정보도 한번 네. 좀. 주거급여는 우리나라가 1급지에서 4급지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1급지죠. 그 해마다 그 주거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지금 33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가 1급지의 주거급여입니다. 과거에는 부양 의무를 따지다가 지금은 따지지 않아요. 그 만 30세 기준도 중증장애인한테는 이제 그 기준이 만 20세로 없어져가지고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주거급여가 나오는데 부양 의무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집에 있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집은 남편 명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주택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과거에는 그건 부모랑 사니까 사실은 무상 임대로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줬어요, 주거급여를. 네.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애 쪽에서. 왜냐면 40살, 뭐 50살 돼도 부모랑 계속 사는데 부모가 무상 임대를 언제까지 해주려는 거냐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그 주거급여에 만 30세가 넘으면 부모 집에 살아도 그 급지가 1급지다. 그러면 1급지 가격의 60%를 급여를 줍니다. 주거급여를. 근데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거 몰라요. 우리 집에 사니까 우리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생각을 이제 거의 못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보세요. 신청제예요? 신청해야죠. 그럼 여러분 아셨죠 지금? 만 30세 넘으면 네, 네. 부모랑 같이 살아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 근데- 주민센터 가서 하면 되나요? 네네. 네. 근데 자녀가 그 집이 없고, 그 다음에 소득이 일정 정도 이하여서 주거급여 대상자면 부모랑 집에 살아도 만 3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근데 아까 그냥 이제 부모랑 살 땐 그런데 이제 나가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거. 네네. 그것 중에도 이 저소득층에게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정부 대출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막 1%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세 자금을 이제 빌려서 그러니까 그냥 민간 임대를 구하는데 이 돈을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대출로 이제 마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주거급여, 그러니까 월급처럼 주는 주거급여는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통으로 1억 뭐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빌릴 것이냐 주거급여처럼 월세를 받을 것이냐 내가 한 뭐 2, 3천 있어 그걸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주거급여로 받는 걸로 내가 민간임대를 구할 거냐 아니면 민간임대 자체를 구할 때 나는 월세 아니고 전세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대출을 하고 받을 예 하는 거죠.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거죠. 네, 주거급여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네네. 그 신청해서 이제 뭐 또 실사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고 있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이 훌쩍 넘어서 지금 독립을 했으니까 본인이 돈을 모았죠. 네. 보증금 내시고 네, 주거급여 받는 거면 본인이 돈을 모아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내가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하겠다라는 개념은 아주 어려서부터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가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방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본인의 보증금으로 이제 보증금을 내고 주거급여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본인이 굉장히 만족도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는 아니 하더라고요. 용희님 아들 너무 기특한 거 아닙니까? 제가 31살에 결혼했는데요. 저 100원도 모아둔 게 없어갖고 부모님이 정말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희님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장애인인 상태에서 아드님이 어떤 부모의 도움도 받고 본인이 또 벌어놓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반 그냥 민간에 있는 방을 구한 케이스고 이렇게 부모가 개인이 하지 않고 나라나 또는 각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원주택 사업이란 무엇인지 먼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이거 진짜 부모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 2016년도에 서울장애인 부모연대가 매일 2분씩 삭발을 하셨어요. 편집글을 낭독했는데 장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가기를 너무 희망하는데 지금의 이제 시스템은 이제 부모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했고, 그때 요구안 자체가 이 지원주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이 지원주택을 연구하고 바로 시범 사업을 했고, 조례를 만들고 본 사업을 해서 서울시가 지원주택을 이제 본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서울시 이후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내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 내년에 지원주택 들어와요? 네네네네.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네네네. 그랬고 이제 서울시는 지금 지원주택을 200호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주택이 뭐야?라고 이제 하는데 집 플러스 서비스인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집은 아무리 있어도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시설로 내 살던 동네나 내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시설로 들어갔거든요. 그룹홈에 들어가거나 시설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동네에서 내가 사는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들어와. 그동안 이 서비스는 부모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아니고 다른 하이 서비스가 들어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발달장애인 직업 제어를 할 때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이제 어디 일산 뭐 저기 대전 이런 데 가가 그 직업 훈련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커피 머신으로 뭐 커피 내리는 거 연습을 했어. 근데 카페에 딱 취업을 했는데 커피 머신이 다른 기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기계면 그거를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선 배치, 그 원래 일할 장소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잡 코치를 근로지원인을 붙여서 그 현장에서 연습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직업제한에서도 바뀌었잖아요. 지원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이 자립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니까 뭐 체험홈, 뭐 자립생활주택 내지는 또 뭐 그룹홈 이런 데 가서 연습을 하고 다시 어디론가 또 자립을 하러 가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 근데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립할 집부터 가지고 자립할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 집부터 갖고 거기에 서비스가 들어와 주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서비스가 들어오다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가면서 서비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정도 서비스는 계속 필요해. 그럼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 플러스 서비스의 개념, 그리고 집을 먼저 이제 공급하는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지원주택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중앙에 지원 사무실이 있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원 사무실이 그 집 빌라동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서울의 지원주택은 그런 거예요. 빌라동이 있는데 거기 중에 집 중에 하나는 이 지원 사무실이 있고 다른 일반 시민들도 살고 우리 이제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도 사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지원 사무실의 위치나 이제 집들의 집합성, 얼마나 집합돼 있고 얼마나 분산돼 있냐, 이 지원 사무실의 서비스가 이 정도만 하냐, 아니면 식사와 반찬까지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 아직은. 그래서 장애인 지원주택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돌봄 주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이제 용희님 자녀분께서 민간 임대 구해서 이제 사시는데, 혼자 사는 발달 장애인 중에 이제 자녀분처럼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또 혼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원주택으로 명명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다음에 서비스가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내 이 집에 그냥 민간임대든 공공임대든 살았어. 그러면은 혼자 살았고 근데 혼자 사는 게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은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주고, 그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활동지원 서비스와 유사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 코치를 배치하는 이런 서비스가 돌봄 주거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서울시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이 계획은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25년까지는 장애인 지원주택, 아까 이제 집들이 공공임대 주택이고 거기에 서비스에 들어가는 형태, 지금 프리헬이 운영하는 형태는 483호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가가호 집들에 그냥 혼자 사시는 발달장애인한테 방문해가지고 돌봄 주거 서비스를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60호로 늘리겠다. 지금 60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나 많은 것들이 좀 돼야 되죠. 네. 용희님은 지원주택에다가 아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고 들었어요. 탈시설 중심으로, 탈시설 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지원주택에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탈재가나 탈부모를 해야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고 있고요. 최종의 목표는 지원주택입니다. 제가 이제 지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한 10회기 정도 만남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어떤 코디분들이 있고 활동지원사분들이 같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훨씬 더 안심이죠. 끝까지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지원주택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아직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방을 얻었기 때문에 주거 돌봄 서비스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아, 신청을 해가지고 되나요? 네. 우와, 이제 막 축하합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결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이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뭐가 지금 제일 급한 건지, 아니면 어려운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세면대 밑에 물이 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난감해 할 때 이제 그분이 주인분과 연결해서 그걸 좀 고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심이 되고, 이게 조금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네라는 또 약간의 바램, 네,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제가 약간의 이제 조금 짐을 놓고 제 일에 조금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돌봄 주거 서비스가 이제 할인이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네. 사람마다 케이스로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강도가.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 일상생활이 되니까 이렇게 그 코디네이터가 가서 그분과 대화해서 냉장고에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시는지, 아니면 특히 신발이나 침구류 같은 거에 이제 청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정도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 이제 그 센터에서 하루에 2시간씩 아예 3시간씩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로는 부족하고 이 2-3시간씩 뭔가 지원자가 있어야 될 정도이시면 그 지원자도 파견하고 그 지원자를 또 관리하고 그 뭐 이런 역할까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재산 관리를 보통 부모님이 하시는데 아예 신탁에 맡기고 그 신탁 관리도 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의 이제 서비스의 이제 종류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사람마다 이제 회의를 해서 정하는데, 그 회의를 할 때 이제 아까 이제 지원주택도 마찬가지, 돌봄주거 서비스도 마찬가지, 코디네이터가 혼자 정하지 않고 혼자 정하면 안 되죠. 당사자 참여, 그 다음에 이 당사자의 후견인이 없이 부모가 있으시면 이제 부모,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외국에 이제 저희도 이제 시도하는데 잘 안 되긴 안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가 찝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서클웨이라고 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제 노력을 해요. 근데 그 회의가 어려워요. 왜냐면 당사자들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나를 위해서 발언해 줄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 대한 그 삶의 결정을 본인이 혹시 정확히 얘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코디가 정하는 건 위험성을 그쵸.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그룹 지어서 같이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돌봄 주거 서비스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이제 더 많은 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아까 지원주택도 또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활보 서비스를 한 달에 뭐 3,400시간 받으니까 다른 코디네이터들은 간헐적으로 좀 오기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봐도 활동지원사랑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래는 한 600시간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지원은 한 200시간 아니 뭐 200-300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뭐 낮 시간에는 뭐 일을 하시면 근로지원인부터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코치 이런 걸 붙여서 그분이 필요한 시간만큼의 어떤 서비스 형태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랑 계속 이제 대립각에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는 그 중증일수록 오히려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뭐 하고 싶어라고 말을 정확히 못 하실수록 굉장히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나 아니면 그 본인의 욕구에 가장 맞춰서 되기보다는 방치되기가 쉽거든요. 네네. 단체 서비스로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은 욕구를 정확히 말 못했으니까 그냥 단체 서비스, 그러니까 집단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 그 사람 말 뭐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약간 이런 식? 그래가지고 중증일수록 자꾸 정부는 집단 서비스로 자꾸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이러고 하고 우리는 중증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한 관찰과 더 개별화시켜서 그분의 연령대나 그분이 보통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은 더 개별화돼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증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제 시설에 계속 있어야 된다. 우리는 중증일수록 아니 누구도 하여튼 배제되지 않고 이제 이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죠.